작년 황혼 이혼 건수가 15,0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연 들어보시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지급하라. 그 문장이 판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채 3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3초. 고작 3초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3초 동안 38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 형광등이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충격이 크면 오히려 감각이 날카로워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왼손이 오른쪽 손목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 30년 된 시티즌 시계. 1995년 첫 현장 소장 발령받던 날 제 손목에 채운 것입니다. 태엽을 감으면 이틀을 버티는 시계. 그날도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는 어떻게 이걸 몰랐지? 38년을.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지? 법정 앞줄에 앉은 순이가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단정하게 파마한 단발. 제가 20대에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그녀의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고 순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화를 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감각이 마비된 건지 그냥 멀리서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판사가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혼인기간 38년, 피고의 가사노동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협력관계. 단어들이 귀를 통과하긴 했지만 뇌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음이었습니다. 38년, 가사노동, 기여도. 아, 그렇구나.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5스를. 현장 나가기 전에 식은 밥 한 공기 먹고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 버스 타고 흙먼지 마시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여름엔 땡볕에 서서, 겨울엔 손발이 트도록 일했습니다. 그게 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걸 경제활동이라고 분류하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한 것은 재산 형성 기여라고 분류하는군요. 그렇군요. 제 옆에 앉아있던 한지수 변호사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소장님, 일어나셔야 해요. 재판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약간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충격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지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법원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 벽에 기댔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 없다는 걸 아는 사람. 저는 손목시계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2시 17분. 아직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2월의 파란 하늘. 추웠지만 맑은 날이었습니다. 10억이 5억이 됐습니다. 38년이 5억짜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토막이었습니다. 제 노후가, 제 퇴직금이, 제가 62세까지 손발 비벼가며 모은 것들이 판결문 한 장에 절반이 잘려나갔습니다. 억울하냐고요? 억울하다는 말이 이렇게 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오늘은 아니어도 됩니다. 무슨 얘기요? 재산 분할은 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위자료 소송이 남아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 창밖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의 예고처럼 들렸는지 솔직히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무릎이 떨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데 2월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이 시렸습니다. 저는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손목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21분.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가야지.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몰라도 일단 가야지. 그날 저는 38년 결혼 생활의 종착역에서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흔들렸고 저는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고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은 내 사정을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그것만은 제 손으로 끝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준혁에게 전화가 왔던 그날 저녁으로.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딱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62세의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공간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35년 동안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삶을 살았으니 사실 집은 저에게 잠을 자는 곳이었지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그냥 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밥을 먹어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저를 보며 이따금 말했습니다. 영감,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지. 뭘 해? 동네 노인정이라도 나가든지 아니면 등산이라도.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순이도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엔 문화센터, 수요일엔 친구들 모임, 금요일엔 또 어딜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집을 지킨 여자가 나름의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를 저는 그해 12월에서야 알았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순이는 그날도 외출 중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통화 괜찮아요? 준혁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몇 달을 망설였는데. 몇 달을 망설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몇 달을 망설였다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나? 아니면 몸이 어딘가 아픈가?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말해봐.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어딨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 말이 가리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 무슨 소리야? 제가 2달 전에 우연히 봤어요. 강남 카페에서. 어떤 남자랑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다. 제 손이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오해 아니겠냐?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않으면서 그냥 뭔가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 침묵을 메워야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러길 바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머니 폰을 한번 봤는데 그만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만해.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더 들으면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손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저는 반사적으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알겠다. 끊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TV는 소리를 죽인 채 뉴스 앵커가 입만 번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로.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그냥 텅 비인 느낌이었습니다. 속이 꽉 차 있어야 할 자리가 갑자기 비어버린 것 같은. 저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소주병을 집었습니다. 안주도 없이 소주잔을 꺼내 탁자에 앉았습니다. 첫 잔을 따르는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나이 62세에 손이 떨리더군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두 잔 마셨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라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오다가 소주병을 보고 멈췄습니다. 혼자 술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단정한 단발, 살짝 상기된 볼.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온 얼굴이었습니다. 문화센터, 뭐 배운다고 했지? 서예요. 왜요? 거기서 누구 만났어? 순간 순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그 0.1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8년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그 얼굴의 변화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폰년 봐봐.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38년 동안 아내 폰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폰을 달라고 했을 때 순이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폰을 봐요? 무슨 권리로? 줘.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순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방에서 폰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폰을 들었습니다. 잠금을 풀었습니다. 순이가 폰 비밀번호를 바꾼 줄 몰랐습니다. 아들 준혁이 생일로 맞춰놓았던 번호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저는 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자러 간다. 그게 그날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순이가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사이 30cm가 그날 밤 처음으로 30광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이면 나는 뭐였던 거지? 38년이, 이 집이, 이 침대가 뭐였던 거지? 저는 손목시계를 침대 협탁에서 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초침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째깍, 째깍. 시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혼자 준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한테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만은 62년을 살면서 배운 단 하나의 확실한 교훈이었습니다. 준혁이를 만난 건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집 근처 커피숍. 아들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 커피는 시켜놓고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눈이었습니다. 나만 못 잔 게 아니었군. 아버지,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다 말해봐. 너가 아는 거 전부. 준혁이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2달 전 거래처 미팅 때문에 강남에 갔다가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고 옆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는 분이겠거니 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2 손이 맞잡혀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자꾸 생각이 나서. 준혁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폰을 봤어요. 어머니가 샤워하시는 사이에. 잠금 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 이름이 서혜 선생님으로 저장돼 있는 분이랑 대화가 엄청 많았어요. 내용이 아버지, 저 말씀드리기가. 말해. 보고 싶다. 어제 꿈에 나왔다. 다음 주 어디서 보자. 그런 내용들이요. 날짜 보니까 2년 넘게 됐더라고요. 2년.
그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2년이 아니라 나중에 재판에서 밝혀진 건 3년이었지만 그 순간 준혁이 입에서 나온 2년이라는 말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퇴직하던 해부터였습니다. 제가 35년 현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시점에 순이는 이미 다른 사람 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왔는데 넌 나가고 있었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몇 달을 혼자 이걸 안고 살았을 텐데 나까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리 기댑니까? 집에 돌아와 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 확인이었습니다. 서예 선생님이 누구야? 순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이랑은 이미 오래됐잖아요. 우리 언제부터 부부였어요, 진짜로? 그게 지금 핑계야? 핑계가 아니에요. 당신은 35년 동안 집에 없었잖아요. 몸만 여기 있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면 차라리 화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이혼 얘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순이가 먼저 꺼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지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한지수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근처 건물 4층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검정 뿔테 안경 너머로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혼인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38년이요. 변호사의 펜이 잠깐 멈췄습니다. 재산은요? 퇴직금이랑 아파트 팔고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예금으로 갖고 있어요. 아내분은 직업이 있으세요?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전업주부였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잠시 메모를 멈추고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 동작이 뭔가를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산 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바람을 피운 건 저쪽인데. 그게 위자료 소송에선 결정적이에요. 근데 재산 분할은 달라요. 법원이 보는 건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냐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돈 번 사람이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법원은 그 35년 동안 집을 지키고 가사를 담당한 것도 똑같이 기여로 봐요. 특히 혼인기간이 20년을 넘어가면 법원 판결 경향이 거의 50대 50이에요. 50대 50. 그럼 바람을 피워도 절반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재산 분할에선 그래요. 외도한 잘못은 위자료로 따로 다뤄요. 두 개가 완전히 별개예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분노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이게 법이라고요? 그럼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지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워야죠. 다만 전략을 잘 세워야 해요. 외도 기간 중에 공동재산이 낭비됐다는 증거, 가사 소홀의 정황, 이런 것들을 모아야 기여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자료 소송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 법이라는 것이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집에서 밥을 했다는 이유로 절반을 가져간다. 그게 공평히 하고. 재판은 길었습니다. 6달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법정에 나올 때마다 순이는 항상 그 베이지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수수하고 단정한 인상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 측 변호사는 유창한 말로 35년 전업주부의 고충을 늘어놓았습니다. 자녀 양육, 가사 전담, 남편의 경력을 뒷받침한 내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원고는 35년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기여자입니다. 피고 명의의 재산은 원고의 헌신 없이는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헌신. 그 단어가 귓가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서예 선생님과 손잡고 카페에 앉아 있었던 것도 헌신이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반박 논리를 펼쳤습니다.
외도기간 중 공동자금 사용 내역, 가사 소홀의 정황, 준혁이가 제공한 카카오톡 캡처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것들을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만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 기여도와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별개. 법정에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째깍째깍.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분노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판결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 날짜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채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자주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판결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오래된 베이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 깊은 주름, 피곤한 눈빛. 65년을 살았습니다. 이 얼굴이 됐습니다. 법원에 도착해 법정에 앉았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위자료 소송은 이길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드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형광등 소리. 그리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지급하라. 10억이 5억이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2시 17분. 시계는 가고 있었습니다. 법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공평하다고. 38년의 무게는 둘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옳다고. 그래,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지수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자료 소송이 남아있다고. 재산은 졌지만 잘못은 밝혀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돈은 졌습니다. 5억을 잃었습니다. 노후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싸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손목시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오후 2시 21분. 해는 아직 중천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판결이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한지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전화도 없이 그냥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기색 없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미 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실 것 같았어요. 위자료 소송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믿음직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증거가 중요해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있느냐가 위자료 금액을 결정해요. 준혁이가 카카오톡 캡처해놓은 거 있어요. 봤어요.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대화 내용이 친밀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부인하면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직접적인 표현이 담긴 내용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캡처한 것 외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없었습니다. 순이의 폰 잠금 번호를 몰랐으니까요. 준혁이한테 더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신원도 파악해야 해요.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상간남. 그 단어가 입안에서 쓴맛을 냈습니다. 문화센터 서예 선생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손을 잡았던 사람. 3년 동안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 이름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준혁 씨가 저장된 이름 알고 있잖아요. 문화센터에 가면 수강생 명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탐정사무소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이에 탐정을 써야 한다니. 65년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를 다시 만난 건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을 카카오톡 캡처본을 더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제게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들이 보호하려고 골라서 보여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괜찮으니까 다 주라. 준혁이가 망설이다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3년치였습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떠나기 1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현장에서 흙먼지를 마시고 있을 때 순이는 이미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어제 꿈에 나왔다는 말, 다음 주 어디서 보자는 말, 같이 갔던 여행지 사진, 식당 사진, 둘이 찍은 셀카. 셀카.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순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밝고 환한 20대 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힘을 줬습니다. 아버지, 다 쓸 수 있어. 한 변호사한테 가져다 줘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네 잘못 아니다. 그래도 됐어. 고생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앞에서 이 이상 감정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이런 걸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겁니다. 위자료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탐정사무소를 통해 상간남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62세, 은퇴한 회사원, 미나센터에서 취미로 서예를 배우다가 순이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더 비참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달랐으면 차라리 뭔가 납득이라도 됐을 텐데. 한지수 변호사가 순이와 상간남 양쪽 모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순이 측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순이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온 건 소장 접수 후 열흘 만이었습니다. 합의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한지수 변호사가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 제시했어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을 계속하면 시간도 돈도 체력도 깎입니다. 65세 노인이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3천만 원도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위자료 소송 결과가 무조건 더 많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판사마다 달라서. 거절합니다. 소장님, 거절해요.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바깥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네? 3천이든 5천이든 돈 문제가 아니에요. 판사님이 직접 읽어줘야 합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이 한 짓을 판사님 입으로 읽어줘야 해요. 그게 저한테는 돈보다 중요합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순이 측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그냥 친한 지인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행 사진은 단체 모임이었다고 했습니다. 셀카는 그냥 기념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이놈 봐라. 끝까지 이러는구나. 저는 법정에서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제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탐정사무소가 촬영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 공원을 함께 걷는 장면,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캡처해놓은 카카오톡 중에 순이가 직접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영감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더 힘들어. 당신 보고 싶어. 우리 영감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더 힘들어. 그 문장이 법정 서류에 올라왔습니다. 판사가 그 부분을 읽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적인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 문장을 눈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35년 동안 새벽에 나간 남편 덕분에 살면서 그 남편이 집에 오니까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 몰래 다른 남자한테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 38년이었습니다. 순이치기 가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4천만 원이었습니다. 소장님, 이번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지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사가 5천 이상 인용하기가 쉽지. 4천 받으면 뭐가 달라요? 저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4천 받으면 조용히 끝나는 거잖아요. 순이가 원하는 대로, 없던 일처럼. 나는 그게 싫어요. 판결문에 남아야 해요. 판사가 그 사람 잘못이라고 판결문에 써줘야 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안경을 굳혔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뒷산 산책로, 30분 거리. 퇴직하고 나서 순이가 나가보라고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가기 싫었는데 이제 매일 걸었습니다. 혼자. 이른 아침에 산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38년을 뭘 위해 살았나? 현장 나가고 돈 벌고 집 사고 아이 키우고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이가 외롭다고 할 때 저는 피곤하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순이가 어딜 가고 싶다고 할 때 저는 다음에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이 38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외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완전히 떳떳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산을 걸으면서 혼자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들을 새벽 산속에서 혼자 꺼내놓았습니다. 나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선고기일 전날 밤 준혁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같이 가도 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했습니다. 혼자 갈게. 걱정 마라.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도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협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이기든 지든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싸움이 끝나는 것, 결과가 어떻든 내가 끝까지 싸웠다는 것,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고기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6시였습니다. 알람보다 1시간 일찍 깼습니다. 천장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오늘이구나.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했습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먼저 압니다. 오늘도 흐린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낯빛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심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깊은 주름, 65년이 새겨진 얼굴. 면도를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단정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베이지 점퍼 옆에 검정 재킷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결혼식 때 맞춰 입었던 것입니다. 7년 만에 꺼냈습니다. 어깨에 걸쳐봤습니다. 조금 헐렁했습니다. 그 사이 살이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30년 된 시티즌. 태엽을 감았습니다. 째깍째깍. 초침이 힘차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계가 어떤 시간을 가리킬 때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 가는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노인들 몇몇과 출근하는 직장인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편의점, 부동산, 카페, 학원. 세상은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내 재판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알 필요도 없고. 버스가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킷 깃을 세웠습니다. 법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웅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건물. 그냥 건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입구에서 한지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검정 뿔테 안경, 짧은 커트머리. 저를 보더니 재킷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늘 멋있게 입고 오셨네요. 아들 결혼식 때 입은 거요. 잘 어울려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 복도는 여전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한지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소장님은 끝까지 싸우셨어요. 그것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늦췄습니다. 이길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증거도 충분히 냈고요. 그게 이긴다는 말입니까? 아닌 겁니까? 한지수 변호사가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길 거예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섰습니다. 순이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그 옆에 순이 측 변호사, 그리고 낯선 남새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상간남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62세라고 했는데 저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굽은 어깨.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 왜 저렇게 달라 보이나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3년 동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분노가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노인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분노를 다 써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제 분노를 받을 가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59분. 선고까지 2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2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분이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괜찮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다. 아니, 솔직히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졌을 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합의를 2번이나 거절하고 끝까지 온 것, 돈이 아니라 판결문을 원했던 것, 그것만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안경을 고쳐 섰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문. 피고 정순이는 원고 이만복에게 위자료로 4천만 원을. 4천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천만 원. 우리가 원했던 금액에 못 미쳤습니다. 4천이면 저쪽에서 합의 제안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 정순이는 원고 이만복에게 위자료로 4천만 원을, 피고 김상철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각 지급하라. 합산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하는데 2초가 걸렸습니다. 4천 더하기 1천, 5천만 원. 우리가 청구했던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원고 승소. 한지수 변호사가 제 팔을 살짝 쥐었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판사는 계속 판결 이유를 읽고 있었습니다. 피고 정순이의 부정행위가 3년에 걸쳐 지속됐으며 이는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고 38년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사가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38년의 고통을, 제 억울함을 판사가 직접 입으로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법정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전 11시 04분. 시계는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한지수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소장님. 수고했어요. 저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더 말하려다 제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계단 난간이 차가웠습니다. 한 칸 한 칸. 무릎이 시큰했지만 걸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낯빛이 단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비였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빗방울이 이마에, 뺨에, 검정 재킷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 계단에 서서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며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택시가 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5억을 잃고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여전히 4억 5천이 모자랍니다. 노후 자금은 여전히 반토막입니다. 38년은 여전히 두 쪽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등에 지고 살았던 짐을 오늘 법정 계단에 두고 내려온 것 같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17분. 해가 중천까지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라. 안 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준혁도 알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자. 어디서 볼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대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더라? 순이가 좋아하는 식당만 다녔습니다. 38년 동안. 삼겹살 먹자. 소주 한잔 하게. 낮부터요? 어때서?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 웃음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빗방울이 조금 굵어졌습니다. 재킷 어깨가 제법 젖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 한 칸. 천천히. 계단을 다 내려와 인도에 섰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 잠깐 서서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이 오른쪽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억이 없어졌습니다. 38년이 끝났습니다. 순이는 이제 남이 됩니다. 그 남자와 새 삶을 살겠지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하고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면 됩니다. 준혁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퇴직하고 나서 순이가 뭐라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갈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두렵냐고요? 두렵습니다. 65세에 혼자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과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도 62년을 살면서 배운 것입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계단 위에 서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26분. 준혁이랑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바라보며 잠깐 서 있었습니다. 30년 된 시계였습니다. 1995년부터 제 손목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법정에서도 그 긴 밤들에도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이틀을 버텼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또 이틀을 버티는 시계처럼 멈추지 않고 가는 것처럼. 빗속에서 시계를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굳어버린 몸 근육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래도 웃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 한 칸. 무릎이 시큰했지만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보면 됩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서서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65세 이만복의 두 번째 인생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